제발 도와주세요. 8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진 패딩을 입고 리코더를 부는 아이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윤, 성공한 음악회사 대표였습니다. 그가 영하의 새벽 시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는 리코더 멜로디를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어린아이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내보내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동대문 시장의 새벽 5시 반.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흩어졌고 얼어붙은 바닥은 미끄러웠죠. 트럭들이 시동을 걸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울렸고 어디선가는 라면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올해도 또 어렵겠어요. 옆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리코더 소리였습니다. 새벽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들리는 그 멜로디는 이상하게 귀에 익었죠. 소리가 나는 곳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은 솜이 다 빠져 얇아져 있었고 운동화는 해져 있었어요. 추위에 붉게 튼 볼과 작은 손으로 리코더를 불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발치에는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도와달라는 내용인 것 같았지만 글씨를 제대로 읽기 힘들었습니다. 혜윤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평소와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동대문 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쳤어요. 프로듀서로 일하던 시절 새벽 시장의 활기찬 소리에서 곡의 영감을 얻곤 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음악으로 들렸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도, 트럭 소리도, 심지어 물건을 옮기는 소리까지도요. 그런데 갑자기 차 안으로 리코더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머리가 멍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대표님, 추우신가요?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윤은 대답 대신 창문을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소리를 더 뚜렷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이 멜로디, 어디서 들었지?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멜로디였지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또 나왔네. 새벽부터 애를 끌고 나오나?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래?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동전을 박스에 넣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혜윤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새벽에 혼자 나와 있다니요. 도대체 부모는 뭐라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잠깐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차 안에 혜윤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대표님,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혜윤은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윤은 뒤를 돌아보며 점점 멀어지는 아이를 바라보았죠. 리코더 소리도 점점 작아졌지만 그 멜로디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자꾸만 그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귓가에서 계속 울리는 것처럼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혜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죠. 예전에 작업했던 데모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멜로디인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리코더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서재에 불을 켜자 먼지가 쌓인 책장들이 보였습니다. 혜윤은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년도 넘은 외장하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이와 함께 작업했던 시절의 파일들이었죠. 컴퓨터에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수백 개의 폴더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 혜윤은 하나씩 폴더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찾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가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이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파일들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한 폴더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라이 작업실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클릭하자 여러 개의 음악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기에게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죠. 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피아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죠. 그 순간 혜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거야. 이 멜로디. 틀림없었어요. 오늘 새벽 시장에서 들었던 리코더 소리와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음색은 달랐지만 선율은 완전히 같았어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1년 전 어느 저녁 작업실에서 라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이 곡을 연주했었죠. 이 곡 제목이 뭐야? 혜윤이 물었을 때 라이는 볼을 붉히며 대답했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언젠가 진짜 우리 아기가 생기면 들려주고 싶어서 만들었어. 그때 혜윤은 그저 웃으며 넘겼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아기냐며 농담처럼 받아들였죠. 하지만 라이의 눈빛은 진지했었습니다. 혜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외투를 걸쳤습니다. 다시 그 아이를 봐야 했어요. 왜 그 아이가 라이의 곡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혜윤의 손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혜윤은 어제 그 아이를 봤던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리코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죠. 낡은 패딩을 입고 작은 손으로 리코더를 불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리코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라이가 만든 우리 아기에게였습니다. 아이는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조용히 울었어요. 라이야, 이게 내 곡이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 아이가 라이의 곡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라이와 관련이 있는 아이인 걸까요? 아이가 잠시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누군가를 닮았어요. 라이를 닮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아저씨, 왜 우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리코더를 들었습니다. 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들었어요. 라이의 멜로디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이 멜로디를. 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리코더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혜윤은 아이가 가는 방향을 지켜보았어요.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혜윤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조사해줘.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라이의 흔적을 찾아야만 했어요. 새벽 시장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옆가게 주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 애 거의 매일 나오더라. 엄마는 한 번도 안 보이고. 옆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집 사채 쓴다던데? 애를 앞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들이 시장 곳곳에서 퍼져나갔죠. 사람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리코더를 불었어요. 혜윤은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에 시장을 찾은 것이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새벽부터 연습하는구나. 체리는 놀란 눈으로 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아저씨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낯설었죠. 네. 혜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아이의 박스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춥지? 따뜻한 거 먹을래? 체리는 망설였지만 혜윤의 따뜻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근처 24시간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이 테이블에 놓였죠. 이 멜로디 누가 가르쳐 준 거니? 엄마가 자주 흥얼거려요. 체린의 대답에 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누군가 이 곡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장 한쪽 식당에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죠. 최근 아동을 이용한 조직적 구걸과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칭하거나 실제 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상인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저거 우리 동네 얘기 아니야? 그 꼬마도 혹시. 혜윤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죠. 배고플 때 여기 와. 아저씨가 미리 계산해 놓을게. 혜윤은 분식집 주인에게 선불로 돈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체린이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혜윤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봐. 신원이나 가족관계 같은 거 말이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비서가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혜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이가 자주 출입하는 반지하 집이 있는데 정확한 거주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모든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혜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커졌어요. 다음 날 새벽 혜윤은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핫초코와 샌드위치를 들고 왔어요.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체리는 혜윤을 보자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일찍 오셨네요. 응, 너 보러 왔지. 혜윤이 핫초코를 건네자 체리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작은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따뜻함을 느꼈죠. 그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아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수상한 그림이었죠. 또 어느 날은 아이가 병원 봉투를 한 여직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혜윤이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마치 조직에 돈을 상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혜윤과 체리는 조금씩 친해졌어요. 체리는 혜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학교는 다니니? 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다녀요. 하지만 학교 앞에서 친구들은 만나요. 혜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학교도 못 다니고 새벽에 거리에서 연주를 하다니요. 며칠 후 인터넷에서는 새벽시장 리코더 소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누군가 아이의 모습을 몰래 찍어 올린 것이었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애가 너무 불쌍하다. 엄마 뭐함?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요즘 저런 것도 조직이 뒤에 있다는 기사 봤는데. 영상 속에는 아이만 보일 뿐 보호자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악마 엄마와 불쌍한 아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얘야, 몇 살이니?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8살이요.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가 여기 나오라고 했니? 엄마는 몰라요. 아이의 대답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했어요. 혜윤이 다가와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음악 재능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은 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싼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후원자라니 일단은 믿을만해 보였죠. 그날 저녁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 혼자 나올 일 없는데. 작은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동전들이 짤랑거렸어요. 오늘도 10,000원 정도 모았습니다.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엄마가 알면 분명 화낼 텐데. 그래도 병원비는 필요해. 아이는 눈물을 참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혜윤은 멀리서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반지하 집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혜윤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비서의 조사 결과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원조차 확인 안 되는 아이라니. 진짜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걸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저 눈빛은 거짓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멜로디. 라이의 곡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혜윤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보호 욕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결국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하지만 직접 개입은 아직이야.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더 알아봐. 그리고 내가 직접 도와줄 방법도 찾아봐. 그날 밤 어두운 골목에서 한 여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상대방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딸도 있다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제발, 애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상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장 상인 중 한 명이었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혜윤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동 학대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아이의 리코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라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혜윤은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피아노 멜로디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아이의 리코더 소리가 겹쳐졌죠. 혜윤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시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비서가 어렵게 구해온 지난 한 달간의 녹화 영상이었죠. 혜윤의 눈은 피로했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아이는 매일 아침 6시에 나타났어요. 항상 같은 골목, 같은 자리에서 리코더를 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었죠. 혜윤은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누가 시킨 걸까? 받은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혜윤은 혼잣말을 하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주일째 이 영상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든 8살 아이가 새벽 추위에 떨며 리코더를 부는 모습은 가슴을 찢었어요. 다음 날 새벽 혜윤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보온병에 담은 코코아였죠. 안녕, 체리나. 이제 혜윤은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대화에서 들었던 것이었죠. 체리는 혜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응, 너 보러 왔지. 자, 이거 받아. 혜윤이 목도리와 장갑을 건네자 체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추운데 이거라도 하고 있어. 체리는 선물을 받고 눈물이 글썽였어요. 새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장갑을 끼워 보았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죠.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따뜻해요. 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아침에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서가 카메라를 연결하자 화면에 그 아이의 리코더 연주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혜윤은 볼륨을 높였어요. 리코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정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멜로디 자체는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혜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프로듀서로 일했던 그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죠.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그냥 아이가 혼자 익힌 수준이 아닌데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 준 거야. 며칠 후 혜윤은 또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키보드를 들고 왔어요. 체리나, 이걸로 연습해보지 않을래? 체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피아노예요? 응, 작은 키보드야. 리코더만 불면 지루할 것 같아서. 혜윤은 키보드를 아이 앞에 놓고 간단한 코드를 가르쳐 주었어요. 체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익혔습니다. 아저씨, 이 멜로디도 칠 수 있을까요? 체린이 리코더로 불던 그 멜로디를 키보드로 치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음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혜윤은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던 우리 아기에게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어요. 피아노로 녹음된 조용한 멜로디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음 하나하나에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파일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업일자는 2016년 3월 15일이었어요. 2016년. 그때 라이와 나는 설마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 말하려 했는데 못 전한 걸까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연결고리가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대표님, 지금 그 아이가 또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혜윤은 급하게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담요와 보온 도시락을 챙겼죠. 시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리코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윤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체리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윤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저씨, 배고프지? 이거 먹어. 혜윤이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체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아저씨가 넣어주려고 가져온 거야. 체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울어? 맛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엄마가 아프기 전에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요. 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천천히 먹어. 앞으로 자주 가져올게. 체린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아저씨, 저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일어나시기 전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체린이 골목으로 사라진 후 혜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반지하 집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렸어요. 그때 갑자기 반지하 집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정확히는 허밍이었습니다. 그것도 방금 전 체린이 불었던 것과 같은 멜로디로요. 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밍 소리는 분명 여자 목소리였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저 목소리. 설마. 혜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 비서가 나타나 팔을 잡았어요. 대표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윤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반지하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두 멜로디가 기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아이의 리코더와 여자의 허밍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저 목소리의 주인은? 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비서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대표님, 저 집에는 여자와 아이가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원은 여전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차에 타고 나서 혜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반지하 집, 누가 사는지 정확히 알아봐. 그리고 그 여자가 혹시 음악 관련 일을 했는지도 확인해줘.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의료봉사팀 섭외해. 그 동네에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채린이 엄마가 아픈 것 같으니.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혜윤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라이와 함께 작업했던 모든 파일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단서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라이의 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클릭하자 텍스트 파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라이가 써놓은 짧은 메모들이 있었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생기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라이도 아이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헤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채린을 통해서라도 라이를 도와야 한다고. 설령 라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그 아이가 다시 시장에 나타날 시간이었죠. 혜윤은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그 반지하 집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라이는 정말 거기 있는 걸까? 그의 마지막 독백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곧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인터넷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새벽시장 리코더 소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엄마는 병원에만 있고 애는 거리로 내보낸다고? 이거 완전 아동학대지.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충격이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몰아가지 마라.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혜윤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 그림자에 몸을 숨겼어요. 오늘은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아침 6시 채린이 리코더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혜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아이는 좁은 골목을 여러 번 돌아 반지하가 늘어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채린이 한 반지하 집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려다가 잠시 주저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엄마가 깨면 안 되는데. 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시 후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채린아, 벌써 다녀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안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앉는 여자의 실루엣. 수척한 몸, 긴 머리.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창밖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췄습니다. 라이. 혜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6년 만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라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혜윤은 벽에 기대어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라이가 채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만 연습했다고 했잖아. 새벽에는 위험해. 네, 엄마. 앞으로는 안 나갈게요. 채린의 거짓말이 혜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아이는 분명 내일도 시장에 나올 것이었어요. 혜윤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라혜 찾았다. 하지만 아직 접근하지 마.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어.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라이의 기침 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라이는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그때 라이가 피아노 건반을 그리는 듯한 손동작을 했습니다. 허공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이 보였어요. 그리고 작게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멜로디, 우리 아기에게였죠.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라이가 그 곡을 만들었고 채린이 엄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의 취재진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애를 이용한다니까요. 새벽마다 혼자 나와서 불쌍해 죽겠어요. 하지만 편의점 알바생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애가 돈 받아도 과자 안 사 먹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혜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라이와 채린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6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6년 전 라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한도경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라이는 다른 남자와 떠났어. 너한테 질렸대.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 라이의 모습은, 그리고 채린이 부르는 우리 아기에게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혜윤은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경 6년 전 자신과 라이가 일했던 음악 프로덕션 대표였죠. 한도경 대표님, 저 혜윤입니다. 라이를 찾았어요. 그래. 한도경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혜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도경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대표님, 6년 전에 정말로 라이가 다른 남자와 떠난 게 맞습니까? 지금 라이는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한도경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라이에겐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잖아. 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도경의 반응이 뭔가 수상했어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윤은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채린에게 따뜻한 아침을 사주고 용기를 내어 함께 라이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동대문 시장은 영하의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채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리코더를 불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했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죠. 그녀는 리코더를 불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리코더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채린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야, 애 쓰러졌다.
생선가게 아저씨의 외침이 새벽 시장을 울렸어요.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체리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혜윤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는 며칠째 새벽마다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체린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작은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여기는 동대문 시장입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위 상인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군가 담요를 가져와 체린을 덮어주었죠. 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와 체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영양실조도 있는 것 같고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체린의 옷을 들쳐 체온을 확인하던 중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엄마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체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혜윤을 알아보고 미약하게 입을 움직였어요. 아저씨,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혜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구급대원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체린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따뜻한 담요로 온몸을 감쌌어요.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혜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후원자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윤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심박수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체린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혜윤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체린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간호사가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라인은 반지하 방에서 밤새 재봉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끝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예감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나혜 씨 맞으십니까? 여기 순천향 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이.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요? 우리 아이가 왜? 무슨 일이? 라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죠.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라인은 정신없이 외투를 걸쳤어요. 지갑을 집어들었지만 안에는 10,000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순천향 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라인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지만 체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요금은 15,000원이 나왔어요. 라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 죄송한데 10,000원밖에 없어요. 딸이 응급실에 있다고. 나중에 꼭 드릴게요. 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됐어요. 빨리 가보세요. 애가 먼저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는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라이는 숨이 차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접수처에서 딸의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체린이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이가 응급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혜윤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라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혜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우리 체린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혜윤이 대답했습니다. 응급처치 받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라이는 더 듣지 못하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혜윤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라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체린을 보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울부짖었죠. 체린아, 엄마야. 엄마 왔어. 체린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라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웠던 작은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라이에게 설명했어요. 아이가 장기간 영양 부족과 추위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왜 밖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라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학교 앞에서 연습한다고 했는데 왜 새벽 시장에 있었는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아이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라이야. 라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혜윤 씨, 왜 여기에? 체린이가 쓰러졌을 때 제가 있었어요. 119 부르고 같이 왔습니다. 라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죠. 감사해요. 정말. 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비는 내가. 아니에요. 라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라이야,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체린이가 먼저야. 라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딸을 바라보니 혜윤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체린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죠. 혜윤은 유리문 너머로 라이가 체린을 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라이와 체린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조용히 병원비를 결제하고 특실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라이가 모르게 조용히 모든 것을 처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회의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아동보호전담팀 직원, 그리고 의사가 라이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라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혜윤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회의실 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라이가 추궁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상태는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장기간 피로 누적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혼자 시장에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연습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새벽에 나가는 것도 모르셨다는 건 명백한 방임입니다. 경찰에 보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 와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제발, 제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채린이는 착한 아이예요. 제 잘못이에요. 아동보호전담팀 직원이 펜을 들며 물었어요. 출생신고는 왜 안 되어 있죠? 아이가 8살인데 학교도 안 다니고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라인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채권자들에게 쫓기던 일, 주소지를 숨겨야 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잠깐만요. 제가 이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는 정혜윤입니다. 채린이를 후원해온 사람이고 오늘 아이가 쓰러졌을 때 119를 부른 사람입니다. 혜윤은 라이 옆에 빈 의자에 앉았어요. 라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6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이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계십니다.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아이는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학교 앞에서 연습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병력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 관리는 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가족을 돕겠습니다. 법적 대리도 맡고 의료 지원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관계시죠? 친척이십니까? 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족의 후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복도에서 라이와 혜윤은 마주 섰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예요? 라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6년 전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한두경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 했어. 라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두경 대표가요? 그래. 우리가 일했던 그 음악 프로덕션 대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왜 믿었을까? 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그 사람이, 한두경이 당신에게 가는 모든 메시지를 막았어요. 뭐라고? 혜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라이는 계속 말했어요. 6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려 했을 때 한도경은 나에게 혜윤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미국에 갔다고, 날 버린 거라고. 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핏줄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야? 그 거짓말을 믿은 거야? 라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럼 채린이는? 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 딸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죠. 네, 내 딸이라고? 채린이가 2016년 3월에 당신과 헤어졌고
그때 이미 임신 2개월이었어요. 2016년 10월에 채린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내가 내 딸이 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당신은 몰랐잖아요. 한두경이 모든 걸 막았으니까. 라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건 아버지 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채권자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해서 아이까지 위험해질까봐. 혜윤은 라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채린이가 아빠를 만났잖아요. 의사가 복도로 나와 말했어요. 보호자분,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라이와 혜윤은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채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저씨. 채린이 혜윤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혜윤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채린아, 아저씨가 미안해. 그동안 몰랐어. 아저씨가 왜 미안해요? 아저씨는 제게 잘해줬는데. 혜윤은 라이를 바라보았어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눈빛으로 물었죠. 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채린이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병실의 문이 열리고 채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죠. 라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혜윤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채린이 밝게 물었어요. 혜윤이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그 전에 다른 곳에 먼저 가볼까? 어디요? 깨끗하고 따뜻한 새 집이야. 라이가 놀라 혜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지하는 채린이 건강이 안 좋아. 임시로라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해. 내가 준비해뒀어. 라이는 거절하려 했지만 채린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새 집은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 아늑한 방 2개. 채린은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임시로. 잠깐만 있는 거야. 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라희야,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채린은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채린이한테 언제 말할 거야? 혜윤이 물었어요. 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아요. 천천히. 그래. 하지만 난 이제 내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책임을 다하고 싶어. 책임이요? 아니, 책임이라기보다는 사랑하고 싶어. 내 딸을. 그리고 혜윤은 라이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어요. 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윤 씨,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널. 그때 채린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배고파요. 라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밥 해줄게. 제가 시켜올게요. 라이 씨는 아직 몸이 안 좋잖아요. 혜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따뜻한 죽과 반찬을 주문했죠. 식사를 하면서 채린이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혜윤과 라이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너희를 정말 아끼거든. 가족처럼. 진짜요? 그럼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혜윤은 뭉클했어요. 그래. 그렇게 되고 싶어. 며칠 후
혜윤은 라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2주 후에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라이가 물었어요. 수술비는 제가 준비했어요. 혜윤이 대답했어요. 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큰 돈인데. 라이야, 채린이는 내 딸이야. 내 딸의 엄마를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말에 라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윤이 말했습니다. 한도경을 고소할 거야. 우리를 갈라놓고 너에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해 증거가 있을까요? 내 법무팀이 찾고 있어. 그리고 혜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내가 만든 곡들 다 복원했어. 한도경이 훔쳐간 것들도 찾았고 라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내 이름으로 다시 등록할 거야. 그리고 채린이를 위한 앨범도 만들자. 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라이는 채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채린아, 만약에 아빠가 있다면 만나고 싶어? 채린이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요? 진짜 아빠가 있어요? 응, 있어. 어디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아빠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나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채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제 만날 수 있어요? 응, 곧. 라이는 딸을 꼭 안았어요. 한편 혜윤의 법무팀은 한도경의 비리를 속속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한도경이 라이의 메시지를 차단한 기록, 라이의 곡을 도용한 증거, 그리고 라이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뒷돈을 받은 정황까지.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해. 그동안 한도경이 라이에게 한 짓 모두 밝혀내. 혜윤의 회사 법무팀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10명이 밤새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과거 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음성 파일 녹취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저작권 사기와 인격권 침해도 입증 가능합니다. 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한도경이 2016년 3월 라이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표님께 숨긴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과 한도경의 이메일을 대조해 보니 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인간이 내 아이의 존재를 알고도.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한도경 밑에서 일했던 스태프였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라이 씨가 혜윤 대표님께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한도경 대표가 전부 제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라이가 혜윤에게 보낸 수십 개의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혜윤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 꼭 만나서 이야기하자. 왜 연락이 안 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기는 10월에 태어날 거야. 우리 아기야. 혜윤은 화면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만약 이 메시지들을 받았다면 채린이와 8년을 함께 했을 텐데.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명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도경의 비리를 다루기로 한 것이었어요. 방송이 나가자
시청률이 폭발했어요. 댓글창은 한도경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 찼습니다. 미친. 남의 가족을 갈라놓다니. 8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불쌍하다. 한도경 진짜 인간 쓰레기네. 한도경의 회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한도경 대표는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한도경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라이가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혜윤과 체리는 수술실 밖에서 손을 꼭 잡고 기다렸어요. 아저씨, 엄마 괜찮을까요? 응, 꼭 괜찮을 거야. 혜윤은 딸의 작은 손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딸. 8년 만에 알게 된 내 딸. 4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회복실로 옮겼어요. 체린이 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엄마가 나았어요. 혜윤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안아본 순간이었어요. 회복실에서 라이가 눈을 떴을 때 혜윤과 체린이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체린아, 혜윤 씨. 라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한도경도 처벌받을 거고 너도 건강해질 거야. 혜윤이 라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체린이한테 이제 말해도 될까? 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윤이 체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체린아, 아저씨가 사실은 아빠예요? 체린이 먼저 말했어요. 혜윤과 라이가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가끔 잠꼬대로 혜윤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저씨 이름이 혜윤이잖아요. 아저씨가 날 보는 눈빛이 아빠 같았어요.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아빠가 늦게 와서.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체린이 혜윤을 꼭 안았어요. 세 사람은 병실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공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라이가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세 사람은 이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체린의 출생신고에는 아버지란에 정혜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체린이 신나서 말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한 체린은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뭘 발표했어? 우리 가족 이야기요. 아빠가 엄마랑 나를 8년 만에 찾은 이야기. 혜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친구들이 뭐래? 동화 같대요. 공주님이 왕자님을 다시 만난 것 같다고. 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동화 주인공이래.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혜윤과 라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체리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내 첫 앨범 준비는 어때? 혜윤이 물었어요. 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제목은 우리 아기에게로 정했어요. 체린이를 위한 앨범이구나. 우리 가족을 위한 앨범이에요. 라이가 혜윤의 손을 잡았어요.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한 달 전 혜윤이 다시 프로포즈했고 라이는 받아들였죠. 2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체린이 화동으로 나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천사 같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대신 혜윤이 직접 말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라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 행복해요.
우리 딸에게 아빠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채린이 다니는 학교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무대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죠. 라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뒤이어 채린이 리코더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우리 아기에게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만든 곡이에요. 라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채린이 리코더를 불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피아노 소리와 딸의 리코더 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객석에서 혜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멜로디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랑이었고 8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노래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세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요, 엄마, 아빠. 1년 후, 라이는 성공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앨범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체리는 음악 영재로 성장했습니다. 리코더뿐만 아니라 피아노, 바이올린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혜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8년을 놓친 만큼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8년 만에 만난 기적의 가족. 화면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추위, 반지하의 가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재회와 행복까지. 방송이 끝나갈 무렵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소녀의 리코더 소리가 아빠를 찾아주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채린이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영원히. 혜윤과 라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도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었어요. 라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혜윤이 라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세 사람의 행복한 시작. 채린이 활짝 웃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8년 만에 다시 만난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짓말과 오해로 갈라졌지만 결국 진실의 힘으로 다시 만난 그들의 여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진짜 인연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로 헤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라는 생각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혜윤처럼 때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8년 만에 딸을 만난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으신가요? 오해로 멀어진 형제가 있으신가요? 한때 절친했던 친구와 서먹해지셨나요?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미안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